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역사상 중요했던 실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상쇄간섭, 보강간섭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바로 그 조건을 한번 찾아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상쇄간섭, 보강간섭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거리를 한번 어떻게 되나 하는 걸 알아볼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빛은 파장이라고 한다면 간섭이 일어난다는 건 파장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파장의 길이가 도대체 얼마나 되나 하는 거를 세 번째로 한번 구해볼 거예요. 다들 이해들 갔죠? 자, 그러면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 질문은 뭐냐면 빛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자, 빛은 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수업도 자, 여기 빛이란 무엇일까 하는 이 생각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그러면 빛은 파동일 것 같아요? 입자일 것 같아요? 빛이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렇지? 여러분들은 지금 현대과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등등등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초기에 과학이 막 발달하던 초기, 정립이 될 때 이 초기에는 빛이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뉴턴이라고 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죠. 이쪽은 빛을 미립자설을 주장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립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빛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알갱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빛도 입자일 거다라고 하는 미립자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있던 다른 과학자들은 후크를 중심으로 해서 호이겐스, 특히 호이겐스 같은 과학자들은 그렇지가 않고 빛이라고 하는 자체는 파동일 거다라고 하는 파동설을 주장을 했어요. 호이겐스, 그리고 그냥 웨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호이겐스 등등등 하는 과학자들은, 대표적인 과학자가 호이겐스니까 파동설을 주장을 했어요. 파동설.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들은 빛은 입자일 것 같아요? 파동일 것 같아요? 그치? 나중에 가서 이거를 근대 과학자, 또 다른 천재가 있죠? 또 다른 천재, 아인슈타인이 이 두 가지 설을 정립을 한번 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듀얼리티라고 하는데, 빛은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현대과학사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이중설을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현대과학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디에 입장을 지금 맞출 거냐면, 우리가 좀 전에 논했듯이 우리는 지금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예전에 뉴턴과 호이겐스의 논쟁 속에서 붙었던 입자일지 파동일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이게 파동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파동설이다라고 하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간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 설명했듯이 빛이 만약에 파동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간섭 현상을 일으킬 거예요. 간섭 현상을. 그리고 이 실험을 여기 있는 영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1801년도에 실험적으로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를 보게 되면은 뉴턴의 입자설 자체가 죽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호이겐스의 파동설이 영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 뒤에 여기는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광량자설에 의해서 다시 빛은 입자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다시 입자설이 다시 부각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질 거냐면 지금 여기 파동설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파동이라고 한다면 간섭 현상을 일으켜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간섭이라고 하는 자체를 지금 알고 있지? 어떻게? 간섭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강간섭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상쇄간섭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아주 간단해요. 위상사의 관계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위상을 제가 이렇게 하나를 그릴게요. 이거와 완전하게 똑같이 이렇게 진동하는 위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틀림없이 진폭이 이렇게 두 배로 이렇게 커지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어떤 기준을 잡은 위상이 이렇게 있고 이 위상과 정반대의 위상을 갖는 이렇게 파동이 두 개가 만나게 된다면 얘는 마치 슈퍼포지션에 의해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조건은 지금 보면은 완전 보강간섭, 완전 상쇄간섭일 때예요. 무슨 얘기냐면 위상이 정확히 일치하거나 정확히 반대일 때예요. 이것처럼 보강간섭, 상쇄간섭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이건 바로 이거죠. 어떤 거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빛이 파동이라고 한다면 간섭 현상을 일으켜야 되고, 그러면 이 간섭 현상을 일으키려면 간섭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얘가 단색광일 때예요. 단색광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무슨 얘기야? 단일 파장이라는 소리인 거죠. 그렇죠? 파장이 한 파장이라는 소리일 거예요. 단일 파장일 거라는 소리인 거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약간 쉽게 이해가 갈 텐데, 두 번째, 여기에 코헤런스라고 하는 약간 이제 좀 생소한 개념이 들어가요. 코헤런스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말로 바꾸면 얘를 간섭성이라고도 하고, 섭성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 얘를 결맞음성이라고도 해요. 결맞음성.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가간섭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저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어떤 일정한 어떤 위상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말하면 시공간적으로 일정한 위상관계에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거를 잠깐 기하학적 구조를 살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요즘은 이제 결맞음성 빛을, 그러니까 코헤런스 라이트라고 하는 결맞음성 빛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냐면 레이저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결맞음성 빛을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레이저는 어떻게 진동해 오냐면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진동을 해요. 그러면 위에서 설명한 시공간적으로 일정한 위상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먼저 공간적으로 얘 자체가 이렇게 사인값 형태로 얘가 공간적으로 이제 코헤런스 랭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진동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일정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코헤런스 타임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이게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바로 이런 빛이 간섭을 일으키기에 아주 적절한 빛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간섭성이라고 설명을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간섭성인 빛이 있다고 한다면 비간섭성인 빛도 있겠죠? 그렇죠? 인코헤런트한 빛도 있어요. 걔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얘는 그냥 위상이 이렇게 마음대로 흔들리기 때문에 위상 자체가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이런 빛의 예를 들으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태양부터 오는 빛도 지금 얘처럼 이렇게 비간섭성인 빛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촛불 같은 것도 비간섭성인 빛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간섭을 일으키기 위해서 촛불 두 개를 이렇게 켜놨어요. 촛불 두 개를 이렇게 켜놨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어떤 점에 가서 이렇게 도달하게 돼서 과연 이 점에서 간섭을 보일까요? 한번 해봐요. 간섭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얘도 비간섭성인 빛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자, 그러면 좀 전에 그랬어요. 레이저라고 하는 빛살은 가간섭성, 결맞음성이 있는 빛살이기 때문에 어떤 거? 간섭 현상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지? 지금 이때 영희 실험을 할 때는 레이저라고 하는 광원이 없었어요, 인간한테는. 그렇죠? 왜냐면 영희 이 실험을 성공했을 때가 연도가 1801년도예요. 이때는 당연히 레이저가 없었겠지?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어떻게? 맞아요. 자연광을 이해했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레이저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있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서 한 명인 아인슈타인이 이론적으로 예측을 했고, 저거를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서 1960년대경에 처음으로 레이저라고 하는 형태로 레이징된 빛을 처음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면 지금 이때하고 보면은 연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 그렇지? 그래서 영은 특이한 아이들을 구상을 해요. 레이저 같은 빛살이 없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을 구상을 해서 이 실험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잠깐 알아보죠. 그래서 이 실험은 여기 실험 모델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기 영이 했던 실험 모델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주 쉬워요. 이 모델만 이해를 하면은. 자, 영은 어떻게 실험을 성공을 시켰냐면은 자연광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특징은 이거예요. 자연광원에서 오는 빛살을 하나의 슬릿을 통과한 후에 이걸 두 개의 빛살로 갈랐어요. 바로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모델을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먼저 이렇게 하나의 슬릿을 약간 뒤에다 그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슬릿으로 이렇게 통과를 먼저 시켜요. 시킨 다음에 그 뒤에 이거를 이렇게 이중 슬릿을 통과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실험 물리학의 계략도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봐요. 여기에 어떤 게 숨겨져 있을까?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야. 만약에 태양에서 오는 빛은 처음에는 이렇게 구면파가 날아올 거예요. 하지만 태양부터 지구까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날아오다 보면은 얘가 빛살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거의 펴져서 평면파처럼 들어오게 될 거야. 그러면 이런 평면파가 어떤 슬릿을 만나게 되면은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회전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회전 넓이가 다시 두 개의 슬릿을 만들게 되면은 얘는 틀림없이 이렇게 파가 두 개 정방울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죠? 이게 휘게스 원리인 거잖아. 여기 있는 요 분.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슬릿을 여기를 S1이라고 쓸게요. 정방울. 그리고 여기를 S2라고 이렇게 쓸게요. 바로 이것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이렇게 스크린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서 이렇게 통과한 빗살하고 여기에서 통과한 이 두 빗살 자체가 만나서 이쪽에 밝고 어둡고 한 무늬를 만들게 될 거예요. 다들 이해를 갔죠? 이해갔지? 자, 여기서 이만큼 생각했다는 게 참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고, 자, 얘를 이제 구체화를 시키죠. 구체화를 시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요 둘 사이, 빗사이의 거리 여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D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좀 이따 자세하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저 그림을 이 밑에다가 새로 한번 그려보죠. 그려볼 건데, 자, 지금부터 봐요.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서 이만큼 여기 슬릿부터 스크린까지 거리를 L이라고 놓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밝고 어두운 무늬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Y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저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그치? 정량적으로 논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봐요. 이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그려서 간섭 조건을 찾을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여기 간섭 조건을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이 그림을 제가 여기다 새로 그릴게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 이제 일단은 근사가 필요해요. 어떤 근사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L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슬릿부터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두 슬릿 사이의 간격 여기보다 D보다 엄청나게 이렇게 커야 돼요. 자, 이 조건이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때는 여기 사이의 거리를 약 수메터 정도로 놓고 여기를 아주 얇게 그 슬릿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미리보다도 작게 이렇게 만들면 쉽게 간섭 무늬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조건 내에서 자, 여기 있는 그림을 새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여기 D를 그냥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물론 여기가 지금 S1인 거고 여기가 이렇게 S2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요 사이의 거리를 여기를 D라고 이렇게 볼 거예요. 그리고 요 조건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여기서 날라온 광원은 서로 평행하게 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두 빗 사이의 경로차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를 직각으로 본다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요만큼 길이 여기 빨간 색깔로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바로 경로차예요. 경로차. 요만큼 경로차가 나요. 무슨 얘기냐면 S1이라고 하는 광원에서 나가서 R1 궤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하고 S2에서 나가서 R2라고 하는 경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과 둘 사이에는 지금 여기 보면은 경로차, 이만큼 빨간색만큼 서로 길이가 다르게 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경로차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여기를 기호를 이렇게 델타로 써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길이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얘는 R2에서 R1을 이렇게 빼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낼 수가 있지? 왜냐면 조금 전에 이 사이 각도를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이렇게 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D, 사인, 세타라고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경로차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거를 확대를 시켜보죠. 어떻게 확대를 시킬 수가 있냐면, 자, 이 그림 자체를 제가 이 밑으로 다시 그려서 보강간섭과 상세간섭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제 나눌 거야. 어떻게 나눌 거냐면 하나는 보강간섭을 설명할 거고 하나는 상세간섭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그림을 새로 그리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제 단순화시켜서 직접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90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잘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R1 쪽으로 가는 여기 경로를 R1 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 경로를 글씨 보이나요? R1 쪽으로 가는 이 경로를 통과하는 위상을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를 그냥 임의로 한번 그려볼게요. 얘 위상이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아래쪽으로 생각을 해보죠. 틀림없이 이만큼 경로차 동안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위상관계가 이렇게 파장에 정수배를 만난다고 한다면 얘는 틀림없이 여기에서 이렇게 진동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보강간섭이 일어날 거예요. 보강간섭. 그치? 바로 이런 조건이 보강간섭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밑에다 다시 그릴게요. 다시 저 그림을 확대해서 이렇게 그리게 되고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에요. 직각의 관계에서 자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똑같은 논리를 해보죠. 위에 파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아래쪽의 파장이 반파장밖에 없어요. 만약에 얘가 여기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위상이 이렇게 반대로 지나가는 모양이 되겠지? 무슨 얘기냐면 반파장의 홀수배로 지나가게 되면은 여기 경로차를 반파장의 홀수배로 지나가게 되면은 얘는 상쇄 간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가 우리가 보면은 상쇄 간섭이 일어나요. 상쇄 간섭.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정량적으로 쓰려면은 기호 처리를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지금 이 관계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거냐면 경로차라고 하는 아까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경로차와 파장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써주면 돼. 두 가지를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등호를 중심으로 이쪽은 파장이 있는 거고 이쪽은 경로차가 있는 거예요. D 사인 세타 값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보강간섭이니까 밝은 무늬가 생길 테니까 여기를 브라이트에서 B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쪽도 똑같아요. 이쪽도 파장과 경로차 사이의 관계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어두운 무늬가 생길 거니까 다크에서 D라고 써줄게요. 자 그러면 이쪽은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쪽은 파장과 어떻게 만나면? 정수배로 만나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M이라고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러면 M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M을 차수라고 해요. 차수라고 해서 얘를 M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N값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0이 될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좀 이따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차수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상쇄간섭을 알아보게 되면은 상쇄간섭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요 그림처럼 어떻게 되냐면 반파장, 그렇지? 반파장의 홀수배로 만나면 되겠지? 그렇지?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로 만나면 다시 말해서 위상차가 180도가 나면은 우리는 어두운 무늬를 만나게 돼요. 자 그러면 그걸 여기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에 대한 정량적인 식을 이렇게 얻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거를 지금 여기다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차수에 대한 의미하고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할게요. 틀림없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얘는 밝고 어두운 무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모양으로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실험적으로 보면은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이 점을 본다면 여기가 영차라는 소리예요. 영차 극대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점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값 자체가 지금 보면은 정수배를 만나야 되니까 여기 정수배 그렇지? 그래야 되니까 얘는 1이라는 소리인 거고 이 점은 가장 밝은 무늬 두 번째라는 소리예요. 이쪽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차의 극대라는 소리인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차의 극대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어두운 무늬는 어디에 나타나겠어? 어두운 무늬는 파란 색깔로 쓸게요. 여기 이런 식으로 값을 나타나겠지? 그렇지? 여기가 어두운 무늬일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차수가 2분의 1일 수밖에 없고 여기는 2분의 3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2분의 5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이 될 테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5꼴로 이렇게 나가는 꼴로 된다는 소리예요. 물론 빛이 이렇게 빛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에 대한 정략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걸 알아봐야 되냐면 그냥 여기다 B라고 쓸게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그랬어요. 밝고 어두운 무늬 사이의 거리를 Y라고 할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무늬의 위치가 도대체 어디에 나타나니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무늬 위치 쉽게 말해서 Y가 어떻게 나타나니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거를 논하기 위해서 여기를 약간 이 식을 1번이라고 하고 이 식을 2번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먼저 밝은 무늬 위치를 Y'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프라임만 붙일게요. 하면은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Y'이라고 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지금 같은 조건에서 여기 세타 값이 아주 작다라고 한다면 세타 값이 아주 작아요. 거의 평행으로 간다라고 하는 자체는 세타 값이 작다라고 하는 소리인 거지. 그러면 그 조건 자체를 잠깐 여기에다 쓸게요. 그러면 먼저 여기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타가 아주 작아요. 작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렇게 삼각형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또 하나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삼각형을 여기다 이렇게 다시 바꿔 그릴게요. 그러면 그냥 파란 색깔로 그릴게요. 저 삼각형은 이런 식 모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세타가 될 테고 아까 여기를 L이라고 했고 이쪽을 Y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작다라는 조건 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근사를 시킬 수가 있냐면 이런 근사가 성립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원래 탄젠트 세타하고 작다는 조건에서 사인 세타는 값 자체가 같게 될 테고 얘는 뭐가 되냐면 L분의 Y꼴로 이렇게 표현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조건 내에서 여기 있는 걸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떨어뜨렸네. 자, 그러면 이 조건 내에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얘는 여기 있는 거 밝은 무늬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지금 조식에서 보면은 사인 세타라고 하는 자체가 L분의 Y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면은 D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보면은 L분의 Y가 될 테고 얘는 밝은 무늬까지의 거리니까 여기다가 B라고 이렇게 써줄게요. 써주게 되고 이쪽은 M의 람다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우리가 Y 입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얘는 지금 보면은 L이라고 하는 자체를 D로 나눠주면 되니까 L은 여기에 붙을 테고 D로 나눠주고 M에 이렇게 파장사의 관계로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두운 무늬 사이 거리 이것도 구할 수가 있는데 같은 논리에 의해서 그럼 여기는 그러니까 D라고 써줄게요. 얘는 이렇게 되겠지?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여기다 요거를 전개시키게 되면은 D가 있을 테고 여기는 차수 람다 이렇게 반파장의 홀수배로 비례하는 값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밝고 어두운 위치 사이에 밝고 어두운 무늬의 거리예요. 거리를 차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몇 차, 만약에 2차 밝은 무늬가 어디서 나타나니 하는 거리를 여기다 2를 넣고 계산하게 되면은 이 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거리를 알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해봤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알아야 되겠지? 15는 뭐냐면은 빛의 파장이에요. 이해갔죠? 지금 제 쪽으로도 이렇게 빛이 날라오고 있는데 이 파장을 여기 있는 영의 실험을 이용해서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좀 대단하지? 자, 그러면 그 파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밝은 무늬로 하든 어두운 무늬로 하든 마찬가지니까 그냥 밝은 무늬로 할게요. 그래서 빛의 파장은 얼마인가 하는 거를 지금부터 볼게요. 파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람다 입장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람다 입장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돼? 여기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렇으니까 D에 이렇게 그냥 여기로 Y를만 쓸게요. Y로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렇게 스크린까지의 거리에다가 차수를 이렇게 곱해준 값으로 쓰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영의 이중 실리스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알아봤나 하는 거를 다시 한 번만 정립을 해보죠. 빛은 입자일까 파동일까 하는 생각부터.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일단은 지금은 파동 현상이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영의 이중 실리스럼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거냐면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래된 문제 속에서 이쪽 편을 들어준 거예요. 빛은 파동이다라고 하는 현상을 증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간섭이라고 하는 거는 틀림없이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간섭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 필요하죠? 거기에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단세권, 단일파장을 쉽게 이해를 할 테니까 가간섭성에 대해서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돼요. 가간섭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시공관적으로 어떤 우상 자체가 일정하게 얼마 동안 유지가 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실제는 레이저 같은 것들은 가간섭성이 있는 빛살이에요. 지금 현대 인간이 만들어낸 빛살은. 그런데 영국 때는 레이저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요.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 자연으로부터 오는 빛살을 하나의 슬릿을 통과시킨 후에 이것처럼 두 개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원래 하나의 슬릿으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원래 두 개의 광원일지라도 원래 모태는 하나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서로 결맞음성이 있는 빛살로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자, 바로 이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경로차라고 하는 조건을 알아봤어요. 이 경로차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경로차가 갖는 의미가 여기에서 제일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라고 하는 자체의 두 가지 현상을 알아봤어요. 보강간섭과 상쇄간섭. 그러면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지금 이것처럼 그림을 그려보면 쉬워요. 이게 경로차에 이렇게 위상 진동하는 모델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는 틀림없이 이것처럼 파장의 정수되면은 얘가 보강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처럼 반파장, 그쵸? 반파장의 홀수배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얘는 상쇄간섭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봤어요. 여러분도 여기 있는 것처럼 꼭 한번 그림으로써 이렇게 꼭 한번 그려봐요.
자, 그러면 됐고, 그 뒤에 무늬가 일어날 위치가 어딘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밝고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위치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빛의 파장을 지금처럼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실무학습을 해보죠. 실무학습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번 실무학습은 여러분들이 하나까지 직접 실험을 해보면 돼요. 이번 실무학습은 실험이에요. 실험은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어요. 레이저라고 하는 자체는 자체부터 결만집성이 있는 빛살이기 때문에 간섭 현상이 쉽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저를 가지고 간섭하는 빛살을 직접 한번 만들어봐요. 요즘 레이저는 레이저는 포인터, 이렇게 설명할 때 쓰는 포인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등등등을 통해서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실험하면 되냐면, 이렇게 실험을 하면 돼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레이저를 이렇게 놓고, 레이저를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나서 종이에다가 이중 슬릿은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종이에다가 이렇게 칼로 아주 가깝게 이렇게 흠집을 내면 돼요. 이렇게 칼로.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스크린을 만들게 되면은 이쪽에 간섭 무늬가 일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실험이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 그냥 여기는 단일 실릿에 빠져있지? 그치? 얘는 원래부터 간섭성이 있는 빛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저 실험 한번 꼭 해봐요. 그래서 여기는 파장하고 여기 상쇄간섭, 보강간섭이 직접 일어나나 하는 거하고, 여기 있는 파장과의 관계를 꼭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